불러줄게요. 1번은 4번, 2번은 3번, 3번은 1번, 4번은 3번, 5번은 2번. 그 다음 6번, 6번은 3번, 7번은 4번, 8번은 5번, 9번은 2번. 그 다음 10번은 1번, 11번은 4번, 그 다음 18번, 8번은 5번, 19번에 5번, 20번은 2번, 21번에 3번, 22번은 1번. 첫 번째 질문은 가볍게만 볼게. 얘는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가볍게만 볼 거고, 문제도 4번, 3번하고 4번 정도만 풀고 넘어갈게요. 자, 얘는 읽으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게 머릿속에 이제 계속 틀을 잡으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 질문의 중심 화제는 뭐냐면 경제 안정 정책이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는데, 이게 두 가지가 나오죠. 일단 처음에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내가 너희한테 계속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통화정책, 이게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금융감독정책인데,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3P에 나오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 걸 기점으로 해서 금융감독 정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전에는 이제 미시건전성 정책이 주를 이뤘는데,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나오는 거는 뻔하다. 얘네가 이제 3P부터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면서 읽으셔야겠지, 당연히.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를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얘네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을 해야 돼요. 이 질문 읽으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할 건 이거 두 개 비교하면서 읽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변화가 있는 거니까 이 변화의 전과 후가 구분이 되잖아. 그럼 도대체 왜 변했는지 이것도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사실 미시건전성 정책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바꾼 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갖다가 구조화시키려면 문제 해결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기가 괜찮았을 것이다. 그리고 3P부터 계속 중요한데, 3P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과관계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 때문에 발생했고, 얘가 어떤 문제점을 낳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지. 이게 전부야. 사실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야. 그럼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미시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들을 관리하는 데 집중한 거고, 거시건전성은 뭐야? 금융 시스템 자체를 관리하는 거. 그렇지?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나머지 세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해 잘하셔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건, 마지막 문단에 상관관계가 서술이 돼 있잖아.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본 게 이제 3번 문제가 되겠고, 비례 반비례 관계는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긋지긋할 텐데 언제나 문제로 나오니까 항상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은 그래도 우리한테 좀 의미가 있는 게 뭐 때문이냐면, 불친절한다는 그 뭐랄까요, 명제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립상을 설정해두고 한쪽만 설명하고 나머지 한쪽은 반대의 경우는 뭐 반대로 된다 이런 거 말잖아요. 언제나 우리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 됐습니다. 문제는 3번하고 4번만 풀자고 그랬죠? 3번은 일단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건 순서대로 하면 안 되고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C를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C를 먼저 판단해야 돼. 왜냐하면 완충자본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완충자본이 튀어나왔으니까 당연하게 무슨 정책이냐면 얘인 거지. C가 아니라 B구나. B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완충자본이 튀어나왔으니까 거시를 갖다가 특정을 하시면 이제 1, 2, 3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건 A, B의 관계예요. A, B의 관계를 판단해 보시면 당연히 1번이 나와야 된다.
불황일 때는 거시건전성 정책에서 완충작용을 사용하도록 만들지.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4번. 얘는 정답률이 27%밖에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끈 밀어올리기라는 건데 이걸 뭐 우리가 줄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끈 밀어올리기는 뭐냐면 여기 끈이 있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걸 아래로 잡아내리는 거는 되게 쉽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위로 올리려고 그러면 안 돼. 잘 되네. 빡세단 말이지. 위로 올리는 거는 빡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끈의 높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경기의 상태, 경제 상태. 높이 있다는 건 호황이라는 얘기잖아요. 과열된다는 얘기. 내려온다는 건 차가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불황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과열되어 있는 걸 진정시키는 거는 쉽게 가능하지만 뭘로? 통화정책으로. 근데 이걸 갖다 끌어올리는 거.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쓰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이유가 뭐 때문이냐? 사람들한테 돈을 막 뿌리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써. 소비심리가 위축돼가지고 그 전부 어디로 달려간대? 부동산 시장으로 달려가고 주식시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쓰여가지고 도는 게 아니라 계속 한 곳에 모여있으니까 경기를 살아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거야. 3번 선지에서 말하고 있는 경기 대응 완충자문제들은요, 아까 전에 우리가 3번 문제에서도 풀었지만 뭐였어? 호황일 때는 돈을 많이 뭐해? 저축해놓다. 불황일 때 그 저축해놓은 돈을 쓰자는 얘기였잖아. 근데 써봤자 사람들이 그 돈 받아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부동산 투자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살아나지 않는 거지. 당장 나만 해도 한 2년 전까지 그 코로나 한참 터졌을 때 2021년이 말이에요. 21년, 22년도에 나는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나라에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받은 것 같은데. 난 당연히 못 받을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신청이라는 걸 해보자. 신청했는데 나오는 거야. 근데 한 번 딱 받으면 그 다음에는 추가로 신청 안 해도 막 주더라고. 그 돈이 꽤 되거든. 그래서 그 돈을 다 어떻게 했냐면 다 미국 주식에 갖다 박수. 안 쓰고. 그래서 마이너스 57%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심리가 위축되니까 경기가 안 살아난다는 거지. 정답 3번이었어요. 가장 오답 많이 나온 건 엉뚱하게 5번입니다. 5번. 근데 5번은 너무 맞는 말이죠? 신용 공급을 축소시키면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그랬지? 그치? 통화정책으로는 진정시키는 거 쌍가닥이야. 근데 팔팔 타오르기는 못 만든다. 질문인데요, 나머지. 없어,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자, 이 질문은 너무나 유명한 질문이고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반드시 수능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 질문을 내가 반복적으로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오로지 딱 하나인데, 이 지문을 읽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능 지문 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9월 모의평가나 수능 시험에서 독서 지문에 뭐가 나오는지 간에 이 지문을 읽는 방법이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기 때문이야. 내가 이 지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는 딱 한 개야. 근데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언제나 우리는 지문의 제일 첫 부분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지문의 가장 첫 부분, 그러니까 첫 문단이나 두 번째 문단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한 절반 이상 써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 이 지문은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서 철저하게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줍니다. 다 알려주고요. 사실 3P, 4P, 5P, 5P는 그 중심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사례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했던 중심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마지막 문단에서 압축적으로 정리해주고 지문이 끝나. 그러니까 첫 문단, 두 번째 문단을 그냥 호로록 읽어버리면 당연하게 10번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즘에 보면 뭐 이강도 있고 한수도 있고 뭐 바탕도 있고 사장님도 되게 많잖아. 근데 거기에 출제진들 다 모아놓고 이런 질문 쓰라고 하면 난 못 쓸 것 같아. 정말 훌륭한 질문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네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 건 오로지 딱 하나,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 집중하자, 제발. 거기서 틀을 잡아요. 뭐 이게 수강생도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던 건데, 지문의 처음에 언제나 내가 찾자고 하는 건 뭐예요? 중심화자를 찾자고 하잖아요. 너네가 첫 문단, 두 번째 문단 읽고 중심화자를 찾아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번째로 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억할 정보를 정하는 거야. 기억할 정보. 우리가 기억할 정보를 정하는데 그것의 키워드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얘와 관련돼 있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얘와 관련돼 있는 것만 기억해야 돼요.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기억하면서 읽으면 당연히 시간이 모자라고 문제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당장 이 지문만 봐도 지금 A4 용지로 2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실제 여러분 시험지 보시면 다단 나눠가지고 못가지고 엄청 길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정보를 몽땅 기억하면서 읽으면 천재지. 그런 친구들은 뭐 이런 독서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한 번 보면 다 기억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억할 정보를 정해져 있으니까 기억할 정보를 중심화제를 특정해주고 얘랑 관련되어 있는 정보만 기억을 하자. 이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틀을 잡아야 돼. 계속 얘기해요. 구조를 잡아야 돼. 중심화제를 가운데 두시고 구조를 잡아야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단 말이지.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첫 문단, 두 번째 문단하고 마지막 문단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 거고 3P, 4P, 5P는 뭐 여러분 읽었으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 맞으면 이 질문에서는 첫 문단하고 두 번째 문단하고 마지막 문단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1P, 6P가요 두 덩어리예요. 여기 1P에 나와 있는 게 6P 그대로 또 나옵니다. 요거 기억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3P, 4P, 5P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 읽으면서 그냥 이해하면서 읽으면 돼. 근데 문제에서는 3, 4, 5P에서 물어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미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와리가리 하면 돼요. 기억을 잔뜩 한 상태에서 문제를 다 푸는 친구들은 없단 말이야. 세부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지문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풀면 돼요. 대신에 얘는 기억을 해야지. 무조건. 좋아. 1, 2P 읽고요. 마지막 문단 읽고 문제풀로 들어갈게요. 첫 문단 같이 한번 읽어보자.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를 개차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차라고 하진 않아요. 어떤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 지금 출제자가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지. 내가 앞으로 알려줄 거야 이거 아니야. 어떤 하나의 개체가 어떤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개체가 된다면 우리가 이걸 하나의 개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 개체성의 조건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근데 우리가 답할 필요는 없어. 출제자가 알려줄 거야. 그 다음 일단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어. 가령 일란성 쌍둥이 두 사람은 DNA 염기서열과 외모도 같지만 동일한 개체는 아니다. 그래서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으로 흔히 제시됩니다. 그러면 부분들 사이에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하나의 개체라고 부른다. 하나의 개체라고 부른다. 그럼 우리가 반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개체가 아닌 경우는요. 하나의 개체가 아닌 경우는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없어. 얘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아예 없거나 그 상호작용의 정도가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대립상은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여기까지가 첫 문단이거든요. 너네가 첫 문단 하면서 요 생각했으면 잘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궁금해져야 돼요. 얘가 궁금해져야 돼요. 얘가 이제부터 굉장히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다양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상황도 사실 상호작용이거든요. 니네가 내 말을 듣고 이해하고 끄덕거리고 대답하고 하는 게 상호작용이잖아. 그러니까 궁금해져야 된다. 도대체 이 부분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길래 하나의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이게 궁금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궁금해질 순간부터는 이제 그 다음 문단부터 읽을 때 도대체 어떤 것이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인가를 찾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중심화제니까. 오케이? 첫 문단 읽으면서는 두 가지 하시면 돼요. 대립상 추론해 보시고 요거 궁금해졌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도 물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중심화제거든요. 그 다음 그것은 두 대상 사이의 인과성이다. 얘는 그래도 좀 친절하네요. 그러니까 시기가 다른 시기에 존재하는 두 개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의 개체가 있고 현재의 개체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두 개체가 동일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들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강한 인과성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인과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가 궁금해져요, 또. 그쵸? 뒤에 읽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강한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세포 분열로 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도 나와 나의 후손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록 나와 나의 후손은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나와 다른 개체들 사이에 비해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과성을 판단할 때는 뭘 가지고 판단하시면 이 생각했어요? 세포 분열? 과거에 내가 세포 분열을 한 결과물이 지금이라면 과거에 나와 지금의 나는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친절하지 그래도. 인과성의 예시를 들어줬잖아. 근데 첫 문단에서는 여전히 상호작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문단까지 끝내버립니다. 그럼 세 번째 문단부터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궁금해져야 돼요. 근데 3필 읽어보시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뭐가 상호작용인지가. 4필을 읽어보셔도 안 나옵니다. 5필을 읽어보셔도 안 나옵니다. 근데 5필은 우리한테 조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인과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줘요. 그렇죠? 이게 3, 4필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긴 안 들을 거니까 우리가 원래는 공생관계에 있던 두 부분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의 개체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 고세균이라고 하는 원핵세포가 있었고 원생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얘가 박테리아인데 박테리아랑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써볼게요. 원래 이 친구들이 무슨 관계였냐면 그냥 한 집에 함께 사는 관계였어. 그러니까 이게 공생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개체가 아니란 얘기지.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문단 읽고 추론을 해봤죠. 하나의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요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였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고세균은 진핵세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 및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진핵세포의 상기관이 되거든요. 얘가 미토콘드리아지. 그러니까 이 둘이 이제는 그냥 한 지구에 사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이들이 서로 뭘 한다고요? 강하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개체가 된 거예요. 하나의 개체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세균은 진핵세포가 되었고 얘는 얘가 됐다. 그래서 이들끼리는 강한 인과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해줘. 그 다음에 대망의 6번째 문단이 나오는데 6P에서 드디어 입덕합을 해줘요. 6번째 문단. 이들 사이에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6P 한번 읽어볼게요.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지는데도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는 공생이 아니야. 전혀 아니지. 공생이 아닌 거란 말이야.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 둘은 공생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 그 문장을 읽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고세균과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서로 공생관계일 때 각자의 개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각자의 개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각자의 개체성을. 근데 이게 하나의 개체가 되면서 각자의 개체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서로 대립상이에요. 얘랑 얘랑 대립상이야. 그 다음 두 생명, 어디였어?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뭔데 그게?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첫 번째,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킨다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얘가 있잖아요. 미토콘드리아가 자기 마음대로 복제 증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위 얘기하는 주종관계 같은 거죠. 얘가 복제 증식을 하고 싶으면 일단 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얘가 부자가 되잖아요. 그럼 얘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조급돼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대체성을 이런 첫 번째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정리를 하면 다시 한번 이들 사이에 유기적 상호작용 요거 있죠? 유기적 상호작용 요거 첫 번째가 뭐냐면 복제 증식을 할 때 의존적이다. 이게 첫 번째 근거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복제 증식을 할 때 다른 대상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라고 판단하자 이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또 있어요.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에게 DNA로 옮겨가서 미토콘드리아의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다. 이게 두 번째 근거인데 여러분 DNA 이제 생명과학 하는 친구들은 그냥 알겠지만은 상피에도 나와 있거든요. 상피 ES에도 DNA는요 고유한 유전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생명체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예요. DNA는. 근데 우리 미토콘드리아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지금 뭐 한 거냐면 잃어버린 거야. 자신의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상실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걸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일어났다고 보잔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또 있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에게 DNA로부터 합성이 되고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남은 유전자 대부분은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단백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핵세포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관계입니까?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세 번째. 드디어 떡밥이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첫 문단에서 던져준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뭘로 판단하자? 이 세 가지로 판단하자. 그러니까 첫 문단에서 던질 떡밥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번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첫 문단, 두 번째 문단을 잘 읽어야 돼요. 이게 중심하자고, 이게 핵심 정보고, 이게 우등 정보란 말이야. 알았지? 나머지는 뭐 여러분 다 잘 읽고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문제로 갑시다. 자, 6번 문제. 6번은 안 할게요. 정답 3번이고 7번 정답률이 45%밖에 안 나와요. 정답은 4번인데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해야 된다.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얘가 단백질이 필요하면 얘한테 받아와야 된다고 그랬어. 얘한테 받아와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 3P에 3S, 4S 보시면 우리 진핵세포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간단하게나마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거든요. 진핵세포의 가운데에는 핵이 있어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그리고 얘를 또 둘러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세포질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여기 있습니다. 세포질에.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요 세포질을 얘를 갖다가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거고 이 미토콘드리아도 겉으로 이렇게 뭐가 둘러져 있냐면 막이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한 단백질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야 되냐면 핵에서 이 막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야 돼? 세포질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세포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로 와야 된다. 난 이렇게 본 거야. 그럼 4번 문제를 왜 틀린 거냐면 순서를 바꿔놨지. 맞습니까? 4번은 순서를 바꿔놨죠.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면 안 되고 세포질의 막을 통과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로 가야지. 순서를 바꿔놨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에요. 난 솔직히 잘 낸 문제라고 보진 않는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도라서. 오답이 가장 많이 걸린 건 3번하고 5번이거든. 얘 두 개만 체크해볼게요. 3번.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게 5P4S, 5S에 나오거든요.
이분 분열이 나올 때, 이분 분열 바로 앞에 뭐라고 돼 있어?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분열이 가능하려면 기존의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은 맞는 말이지. 없으면 이분 분열이 안 돼. 그다음 5번. 진핵세포가 되기 전에 공세균이 원생 미토콘드리아보다 진핵세포가 더 강한 일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OP의 신경이었죠? 이렇게가 일과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 8번이에요.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걸 골라라. 기억이 뭐냐면 우리 과학자들이요 옛날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인정하지 못한 거지. 왜? 안 보이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전자현미경이 개발되고 나서 관찰을 해보니까 뭐가 보였다는 거야. 얘가 가지고 있는 DNA를 보니까 어머 정말 얘랑 똑같네. 그리고 DNA 생김새도 보니까 얘 고유의 것이었네. 이런 게 발견이 되잖아. 이게 사피의 마지막에 써있지. 사피 끝에. 그치? 그러니까 DNA가 유전 정보라고 하는 사실을 2P에서 3P에서 확인했다면 당연하게도 정답은 5번이 나와요. 전자현미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9번. 그러니까 얘네가 점검해봐야 되는 게 이런 거야. 9번 문제 같은 걸 풀 때 머릿속에서 정보를 끄집어내서 풀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얘는 다 어디 있어요? 5P하고 6P에 있죠. 지금 제 마지막 두 문단에. 그치? 그럼 거기 와리가리 하면서 푸시면 되는 거란 말이야. 정답은 2번이었어요. 니은팁은 왜 틀렸는지만 생각을 한번 볼게요. 니은,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진핵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얘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렇게 판단했나요? 그렇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앞에 건 맞고 뒤에는 틀려. 세포 소기관,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 이건 맞아. 근데 진핵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자신만의 리보솜. 요게 사피, 네,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사피 제일 마지막 문장에. 그리고 디귿,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막에는 수성 단백질이 있는 것을 확인한다. 얘도 마찬가지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뒤는 왜 틀렸냐면 자신만 수성 단백질은 진핵세포도 가지고 있죠. 그렇지?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자신만의 독특한 수성 단백질을 뭘 가지고 있다? 포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포린을 발견해야 되겠지.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 10번이에요. 이 문제는 정답률이 극악이에요. 어떤 통계에서는 19%, 어떤 통계에서는 13% 이럽니다. 그러니까 니네 같이 수능 보는 언니들까지 포함하면 4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0만 명이 틀리는 거야, 이걸. 그 문제가 쓰레기냐 그러면 정말 잘 낸 문제지. 내가 여태까지 본 수능 문제 중에 이거보다 잘 낸 문제는 없어요. 정말 잘 낸 문제고 모든 수험생들이 다 낚여가지고 망한 거죠. 이 문제 풀 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니네도 안 보여줄까? 틀린 친구들 보래. 첫 번째 사례를 딱 보고 나서는 얘네 공생관계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사례를 딱 보고 보고와 미생물은 공생관계야 라고 확신을 가져. 근데 이 확신을 가지는 근거가 다 어디에 있냐면 물어보면요 제일 마지막 줄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마지막 줄. 그러니까 보고 안에 미생물이 사는데 미생물을 죽이는 거야. 근데 보고는 살아.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생관계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틀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보고하고 미생물이 서로 생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공생관계라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는 틀리는 거라니까. 사실 그 근거가 될 수가 없죠. 그치? 봐봐. 괜히 죽었네.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공생관계인지 아니면 하나의 개체인지 판단할 때 뭘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들 사이에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판단해야 된다고 했잖아.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다면 선행개체고 없으면 공생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떡밥 해석을 했잖아요.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의 사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했고 1번, 3번은 성격이 비슷하니까 어떤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뭐 할 때? 복제와 증식을 할 때. 복제 증식을 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의존을 한다 그러면 얘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다고 한 거고, 그 다음 아이덴티티인 DNA의 길이가 짧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하나의 개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번은 뭐 1번이랑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인 보고와 미생물의 관계를 판단할 때도 우리는 뭘 가지고 판단해야 돼? 얘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미생물이 복제 증식을 할 때 보고에게 의존하란 말이야. 아니지. 맞지? 미생물의 DNA 길이가 짧아진단 말이야.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생관계라고 판단을 해야지. 서로 떨어져도 잘 살 수 있으니까 라고 판단하면 이제 두 번째 사례도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건 좀 막말로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 틀리지 않았을까. 보기를 막 읽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막 읽어요. 아메바, 병원속 박테리아. 그래. 병원속 박테리아가 아메바를 죽였네. 나쁜 새끼. 근데 박테리아는 아메바랑 같이 살기도 하네.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아메바에게 치명적인 항생제를 투여하면 박테리아와 함께 뭐야? 아메바도 죽어. 정말 아름다운 사람. 이 둘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가 죽으니까 다른 놈은 또 죽고. 나는 우리 아내가 죽으면요, 난 안 죽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배우자, 제국이 나중에 네 와이프 죽으면 뭐 따라 죽을 거야? 뭐 순장이야? 같이 죽습니까? 뭐 같이 죽으면 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니네 다 그렇게 판단했을 거 아니야. 10명 중에 9.5명이 그렇게 판단한다니까요. 아메바도 따라주는구나. 이 두 놈은 진짜 밀접한 관계니까 하나의 개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5번을 보지. 명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첫 문단은 여러분들이 똑바로 읽었고, 첫 문단에서 던진 떡밥을 마지막 문단까지 쭉 기억하면서 있다가 마지막 문단에서 잘 회수를 했다면 맞을 수 있다. 사실 아메바와 병원성 박테리아의 공생관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키워드가 거기 써있지. 몇째 줄에 써있어? 셋째 줄에 써있잖아. 셋째 줄에 써있지. 셋째 줄에 박테리아는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복제 증식이 의존적이지 않다는 얘기니까 얘는 공생관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공생관계인 거예요, 결국에.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지. 만약에 1번 선지처럼 병환성을 잃은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것이라면 이건 하나의 개체가 돼버린 거죠. 마치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미토콘드리아로 바뀐 것처럼. 그러니까 1번이 틀렸지. 1번은 공생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선지잖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틀려도 5번 골라서 틀려야 맞다. 그래야 최소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친구다. 왜냐하면 1번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어? 공생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했죠. 왜 끄덕여요? 공생관계. 그치 맞아. 공생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 근데 5번에서는 뭐래? 공생관계래. 그럼 당연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돼야 맞지 않겠습니까? 2번, 3번, 4번을 골랐으면 논리적 사고밖에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2번, 3번, 4번은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벌써 5번, 6번, 10번째 얘기하는데 제발 첫 문단, 두 번째 문단을 호로록 읽고 넘어가지 마세요. 만약에 이 질문 읽는데 한 5분 걸린다고 치면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 한 2분 이상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질문이 있는지 마찬가지. 질문 앞에, 제일 앞에 서두로 던져주는 거여서 중심을 잘 찾으시고 그걸 가지고 구조를 잡아요.
알았죠? 그리고 명칭은 더 중요한 건 아니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읽으면서 몽땅 기억하려고 하면 나간단 말이야. 알았지? 기억해야 될 정보는 따로 있으니까 그걸 잘 선별해가지고 기억을 잘하시고 중심화자랑 관련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냥 프롤로그 읽고 빨리 읽고 넘어가셔야 돼요. 문제를 물어보면 지금으로 돌아가서 보시고. 좋아요. 마지막 질문 봅시다. 법칙은 맨날 하는 얘기 똑같아요. 원칙이나 예외 잘 구분하잖아. 원칙 예외를 구분을 하잖아. 원칙이 무엇이고 예외가 무엇인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원칙과 예외를 나눠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언제나 시험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원칙과 예외 중에 항상 정답 던지가 되는 것은 예외다. 얘도 여지없이 예외가 정답 던지가 됩니다. 21번 문제 보시면 여지없이 예외가 정답 던지가 된다. 여지없이 21번은 이따 같이 풀어볼 거고요. 질문 같이 안 읽을게요. 내용만 정리할게. 그냥 아마 이렇게 읽었을 거야. 이 질문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문을 보는 그 사람들이 이 지문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유 이렇게 기억하는데 사실 점유는 중요한 정보긴 하지. 근데 이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건 점유가 아니라 뭐냐면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유권. 이 지문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이에요. 공시는 어떤 대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얘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점유고요. 두 번째는 등기를 하거나 등록을 하면 됩니다. 점유를 통해서 소유권이 공시되는 건 우리가 동산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소유권이 공시가 되는 거는 등기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 땅이나 건물 같은 거. 그 다음에 등록해야 되는 건 뭐 자동차, 항공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소유권이 양도가 될 때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지가 나와요. 일단 3P1S 문장이 정말 중요한데 그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 언제나 얘기하는 거지. 필수 조건이 서술돼 있으면 그건 우등 정보고 언제나 선지로 나와. 소유권 양도가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해야 돼. 계약을 안 하면 소유권 양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공시해야 돼. 근데 이제 3P에서는 공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의 경우만 이야기하지. 동산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점유에 의해서 소유권 공시가 일어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소유권 양도가 되려면 점유를 뭐 해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돼요. 그 다음 이 점유 인도는 점유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 번째 직접 점유하고 있다면 그냥 넘겨주면 됩니다. 점유 인도하면 돼요. 근데 이제 간접 점유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경우가 두 개가 나오죠. 간접 점유인 경우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점유 계정을 통해서 점유 인도를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강한 청구권 양도를 통해서 점유 인도를 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거기 이제 직접적으로 사례도 잘 나와 있죠?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예령이랑 거래를 하는 거야. 내가 이 마이크를 얘네한테 주고 돈을 받는 거지. 매매 계약 같은 거 한단 말이야. 근데 마이크가 원래 내 거잖아. 내 거니까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데 이 마이크를 얘네한테 판단 말이지. 근데 이제 약속을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30분 동안 마이크 쓰고 줄게.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 마이크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직접 점유자는 나고 간접 점유자가 얘네가 된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게 점유 계정.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점유 계정은 양도인이 이제 물건 넘겨주는 소유권 넘겨주는 사람이지. 양도인이 여전히 뭐보다 직접 점유자가 됩니다. 이게 점유 계정. 양수인은 간접 점유자가 되겠죠.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환 청구권 양도 이런 건 이거 반환 청구권 양도는 여러분 시골 사회에서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를 할까요? 철수가 제인이한테 1억 떴어요. 그래서 1억 줘야 돼. 근데 철수가 재명이한테 1억 받을 게 있어. 그래가지고
철수가 제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인아, 내가 재명이한테 1억 받을 거 있거든? 내가 너한테 1억 갚아야 되잖아. 네가 대신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반환청구가 되는 거지. 오케이? 좋아.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선의취득. 여기서 원칙과 예외가 나온다. 원칙은 뭐냐면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 선의취득이 가능해요.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이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권 양도가 되는 거. 그 다음 반환 청구권 양도로 점유인도가 되는 거. 이 두 경우는 선의취득이 가능해요. 네, 반면에 뭐는 안 되냐면 점유 계정으로 점유인도가 된다면 얘는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가 있지.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다. 근데 얘를 지금 잘 보시면 얘는 얘기 안 합니다. 얘는 얘기 안 해요. 선의취득이 가능한 경우를 특정해주지 않아요. 특정해주지 않아.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당연히 추론해야 돼. 왜? 안 해주니까. 근데 충분히 추론할 수 있지. 왜냐면 유형을 두 개로 분리해놓고 얘는 안 된다 그랬잖아. 얘가 뭐야? 예외지. 얘가 원칙이지. 얘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당연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예외 하나 더 알려준 게 예외. 그러니까 선의취득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면서 읽었다면 21번 문제를 맞힐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할 얘기가 없네요. 여기 답니다. 또 할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다예요. 여기 답니다. 원칙 예외 구분 잘하시면 되는 거였고. 그리고 그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이게 아까 이제 1교시에도 초등생이 말씀하셨잖아. 독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읽으면 돼요. 주는 대로 출제자가 주는 정보를 그냥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돼. 근데 나의 사전이나 주관이 개입하는 순간 이제 망하는 거야. 대부분의 친구들이 네 번째 문단에서 멘탈이 털리거든요. 네 번째 문단에서 정신이 나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선의취득이라는 게 있잖아. 이런 거잖아. 마이크가 원래는 내게 아닌데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야. 사실은 소유권이 나한테 없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 근데 심지어 그걸 받은 사람이 마이크 주인이 된대.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아니 내 것도 아닌데 이거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심지어 산 사람이 그것의 주인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세상이 어디 있어? 이건 뭔가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법에서는 그걸 보호한다고 허용을 한단 말이야. 허용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복도를 막 지나다니는데 큰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주웠어요. 누구 건지 몰라. 근데 이거를 금방에 갖다가 팔았어. 그럼 그 금덩어리의 소유자는 누가 돼? 그 금방 주인이 되는 거야. 이런 조건을 갖췄다고 한다고. 근데 그 금덩어리의 원래 주인이 제국이었어. 제국인이 졸라 억울할 거야. 원래 자기 거야.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예외로 준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예외로. 그래서 네 번째 문단 읽으면서 혼란스러웠다면 굳이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그냥 준 대로 읽으면 되고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내 상식이 이상한 거다 라고 생각하세요. 맞죠? 문제 봅시다. 18번은 너무 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률 60%가 안 넘어요. 56%밖에 안 되는데 오답 가장 많이 나온 건 4번이에요. 가장 많이 나온 건 4번이고 4번 뭐 너무 쉽죠? EP 사이스에 그거가 있고 너네가 이제
이런 문제를 보고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언제나 우등정보가 정답선지가 되는 거예요. 5번 문제는 왜 틀렸냐면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가 틀렸지. 그치? 이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 이게? 얘가 필수 조건이니까. 당연하게는 얘도 우등정보. 당연히 이걸 물어보면 맞춰야지. 언제나 우등정보는 정답선지 근거가 되는 거야. 19번도 마찬가지거든. 19번도 정답이 5번이잖아. 사실 18번에 5번 선지하고요. 19번에 5번 선지는 판단의 근거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효한 양도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피아노는 동산이죠? 이게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하나를 갖춰야 된다. 왜? 동산의 소유권이 양도될 때는 계약을 하고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했어? 점유인도. 점유인도는 직접점유이거나 간접점유인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라고 하는 게 어떻게든 이루어져야만 공시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정답이 5번. 마찬가지야. 19번 문제 5번 선지, 정답 선지도 우등정보에서 정답 선지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풀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래요. 이게 오답 제일 많이 나온 건 3번하고 4번인데 3번 볼까요? 하나의 동산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 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이 마이크가 내 거고 내가 직접 쓰고 있으면 나는 소유자이면서 직접 점유자지 간접 점유자가 없잖아. 그죠? 4번. 피아노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에이, 왜요? 빌려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마이크를 갖다가 제프한테 빌려주면 나는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야. 좋아요. 그 다음에 20번. 야, 얘는 48%밖에 안 돼요. 정답들이. 정답은 2번이었어요. 등기와 등록기를 해야 되는 게 니은이고 기업은 동산인데 니은은 기업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된 대상이다. 맞는 말이거든. 이게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어.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 대립상을 생각을 잘하는 친구들이 언제나 그거를 잘합니다. OP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에요. 밑에 둘째 줄, OP의 세 번째 줄.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 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뭐냐면 고가의 재산에 대한 선의 취득,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선의 취득을 못하게 막아놓은 요 빨간 이 두 경우인데 뭐가 중요시되는 거냐면 소유자의 권리가 중요한 거죠. 그럼 요 선의 취득이 가능하게 하는 요 두 경우 얘는 뭐가 중요한 것이다? 거래 안전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둘은 뭐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대립상 되는 거야. 대립상 생각을 얼마나 잘하니?를 물어본 게 20번 문제였지. 1번 왜 틀렸냐면 생각해보세요. 1번 왜 틀렸어요? 1번 기업 기업을 바꿔야죠. 순서를 바꿔놨죠. 3번 디귿 기업 달리 물리적 지배 대상이 아니므로 저항률을 무시할 수 없다. 이거 틀린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3번 고를 거예요. 근데 3번 같은 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면 아직도 쪼내는 거야. 3번 선지는 전형적으로 낚시용 선지예요. 3번은 근거가 없어요. 3번은 지원의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항공기는 왜 등기 등록해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대답할 말이 없어. 지원에서 안 알려줘. 근데 우리 이거 틀린 친구들이 3번에 오답이 지금 29%가 걸리거든요. 왜 3번에 몰리냐면 이것도 여러분 얘기했잖아. 친구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너무 긴장한 상태야.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 왠지 그럴듯한데 내가 지문에서 읽은 기억은 없고 아마도 내가 지문에다가 놓쳤나 봐. 이렇게 쫄보 마인드로 있으니까 3번 같은 거 고르는 거야. 지문에 없어. 이건 근거 없습니다. 4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양도이기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아니죠? 선의 취득이 불가능한 게 분명히 있죠?
니은 안 돼요. 5번. 기업만 이것은 모두 점유 계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동사는 점유 계정으로 소유권 양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대신 뭐는 안 돼. 선의 취득은 안 돼. 그치? 부동산은요? 점유 계정으로 가능해요? 점유 계정으로? 아니요. 아니요. 뭘로 해야 돼? 등기해야 돼요. 등기 동사는. 점유 계정은 안 돼. 그러니까 디귿 때문에 틀린 거지. 그 다음 마지막 21번. 맞은 친구들은 잘하신 거고, 틀린 친구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정답 선지의 근거는 예외 상황이에요. 예외 상황. 보기 한번 볼게요.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근데 거래 관계를 해야 되겠죠? 갑이 얘가 뭐냐면 양도예요. 금반지를 넘겨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을이 이걸 산 사람이니까 얘가 양수예요. 그리고 이 둘이 유효한 계약을 했고요.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어요. 그러면 계약하고 난 다음에 금반지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갑한테 있는 거죠. 여전히 을이 달라고 하기 전까지 갑이 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양도인이 뭐가 된 거야 지금? 직접 점유자가 됐기 때문에 이들의 점유 인도는 뭘로 일어났다 이게? 점유 계정으로 일어났구나. 점유 계정을 통해서 소유권이 양도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했다. 좋아. 그 다음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우리 이제 병이랑 또 계약을 했네요.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그 다음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말해주었다. 자, 그러면 을과 병 사이의 소유권 양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반환 청구권 양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병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지. 야, 내가 갑한테 금반지 하나 받은 거 있거든? 네가 가서 달라고 하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오케이? 보기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보기는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몇 개의 계약이야? 두 개의 계약. 얘가 계약 1번이고 얘가 계약 2번이고 서로 다른 계약이야. 계약이 두 개인 거지.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를 따로 보셔야 되고 을과 병의 관계를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얘를. 정답이 3번이죠? 정답이 3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래. 오, 갑이 무식 사기꾼이네. 얘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갑이 소유자가 아닌데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자, 그러면 이것부터 생각해봐야지.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소유권 양도가 되느냐 말이야. 소유자가 아닌 놈이랑 계약했을 때 소유권 양도가 되는 게 선의취득인데 갑과 을의 계약은 점유 계정으로 공시가 일어났기 때문에 얘는 선의취득이 뭐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을 가진다 못 가진다? 못 가진다.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가지고 있지도 않은 소유권을 병에게 넘겨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답이 3번. 아까 지금 네 번째 얘기하죠? 예외. 예외가 언제나 정답 선지가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됐죠? 1번. 1번이면은 별 것도 없어요. 너무 쉬우니까. 4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을은 반환 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됐다.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계약이 별개라고 했지? 얘랑 다른 계약이란 말이야.
을과 병 사이에는 분명히 반환 청구권 양도로 소유권 양도가 일어난 게 맞아요. 그렇죠? 을이 갑이 실질적인 소유자였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반환 청구권 양도는 괜찮으니까. 5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이때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은 누굽니까? 을이죠. 을이 양도인이죠. 그치?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간단히 얘기하면 병은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하지 왜? 반환 청구권 양도니까 얘는 선의 취득이 가능한 거지. 아까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 색깔을 달렸을 거야. 이해했죠? 그치? 3번이 답이 되는 이유는 소유권을 을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선의 취득이 안 되니까. 얘는 정답률이 31%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무려 4번에 24%가 걸렸고 5번에 22%가 걸렸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지. 고생들 했어. 원칙에 언제나 잘 구분하세요. 법칙을 읽을 때. 근데 지금 수능 추세를 보면 니네 수능 볼 때도 법률의 경제는 안 나올 것 같아. 지금 추세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은 선생님들이 다 잡아주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육모 끝나고 나서 말을 못했는데 아직 육모 끝나고 해설 강의를 안 본 친구들은 꼭 봐라. 근데 그 문제풀이 해설 강의 말고 여러분 그 이용하는 인강 사이트 있죠? 거기 어디가 총평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그거를 꼭 보세요. 흐름들을 잡아줘요. 근데 지금 대단히 유력해지고 있는 건 뭐냐면 사회지문에서 이제 법경대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출제자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얘기는 공이 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흐름을 보면 작년 수능에 뭐 나왔는지 알아요? 작년 수능에 뭐 나왔는지 알아요? 뭐라고? 선거. 그 다음에 그 전에 9월 모의평가에는 뭐 나왔는지 알아요? 뭐 위협소고 이런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나오는 제재들이 다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인간의 행동이랑 다 관련되어 있어요. 인간의 행동, 아니 조직. 그러니까 니네 육문제도 뭐 나왔냐면 과주제 나왔잖아. 그게 사실은 수특에서는 뭘로 나왔어? 그냥 조직이론으로 나왔어. 근데 경제랑 살짝 섞었지. 육문 때는. 그래서 이제 법경제 패턴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요 시기에 우리가 여름방학 되면 내가 경제공사 다녀봤었는데 몇 번 얘기했잖아요. 경제특강 같은 걸 했는데 올해는 안 합니다. 그래서 수특 다시 보기도 우리가 특강이 열려있는데 그거 이제 관심 있으면 신청해 보시고 너네가 수특 독서는 육모 봐서 알겠지만 계속 읽고 내용 정리를 해야 돼. 그 중에서 내가 전체를 다 볼 자신이 없으면 특히 사회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의 행동이나 조직과 관련해가지고 쓰인 지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지문들이라도 관리를 해가지고 꼭 내용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과학 지문도 지금 보면 작년에 육모에서 수능에 총매가 나왔나? 총매가 나왔었고 니네 육모 때는 지금 뭐 나왔냐면 그거 나왔잖아. 플라스틱. 그치? 그래서 그 과학 지문도 우리끼리 뭐라고 하냐면 출제하시는 분들 중에 화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나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학으로만 내면 화학모들이 너무 유리하잖아. 그래서 기술이랑 같이 이제 기술 제재랑 같이 엮어가지고 지문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수특 독서 보실 때 과학기술이나 갈래목하면 주제통합 파트에서 과학지도 보고 싶으면 그런 그 뭐랄까 순수 과학에다가 기술 섞어놓은 거 특히 이제 화학제재 같은 그런 거 좀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인문지문은 솔직히 그럴 게 없어요. 수특. 왜냐하면 니네 수특에도 명제지문이 사실 나는 그게 연계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 명제지문 쓸만한 게 별로 없거든. 명제 관련해가지고 공부하고 싶으면은 차라리 기출을 보세요. 기출. 몇 개, 니네 우리 다 읽었거든? 기억나? 콰인 기억나요? 콰인 기억 안 납니까?
분석 명제하는 사람. 파인직은 있어요. 뭐 명제 관련돼 있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간인생에서 우리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했죠.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고생하셨고 다음 주 봅시다. 특강 아직 신청 안 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그 특강 신청 링크가 나갈 텐데 그때 꼭 해야 되니까 신청 안 함이라고 터치해야 되거든요. 특강 너무 저한테 붙여놨으니까 보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미리 생각해서 고생했어.